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위해서는 교과서, 학습지가 역시나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교과서는 99쪽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갈 부분은요, 99쪽부터 해가지고 교과서 101쪽, 99부터 101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가도록 할 거고요. 학습지는 6쪽입니다. 학습지는 6쪽. 자, 준비가 됐나요? 준비가 됐으면 다 같이 앞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강화도 조약이란 것과 개화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에 배운 내용은 퀴즈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주제는 뭐였냐면요. 동아시아 각국의 근대화 정책과 이 근대화 정책이 우리 조선에 어떤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와 관련된 내용 첫 번째입니다. 1번, 양무운동과 메이지유신이 발생하던 시기에 조선에선 통상개화론파가 형성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동그라미죠, 여러분들. 이 시기는 1860년대인데요. 1860년대. 이 1860년대 전개되었던 각국의 청나라와 일본의 근대화 정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통상개화론이라는 세계관 형성에 영향 미쳤다라는 거예요. 영향 미쳤다. 제가 수업 때도 말했지만요. 1860년대 꽂히지 마시고요. 제가 낸 의도는요. 동아시아의 근대화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정도만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자, 두 번째, 박교수, 오경석 등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은 위정척사를 주장했다. 정답은 X죠, 여러분들. 이 인물들은 근대 개화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대 개화론자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위정척사는 뭐냐? 위정척사는 근대화에 반대하는 거예요. 근대화에 반대하는 주장을 위정척사 세계관을 했죠. 그래서 세계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X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번에 배운 걸 간단하게 확인하고요.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학습 목표 3가지를 읽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체결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읽으셨나요?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하지만요. 학습 목표를 읽도록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또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는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읽으셨나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 불평등성을 파악할 수 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항 후 조선 정부가 추진한 여러 개화 정책을 통해 1880년대임을 알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조약을 배우게 될 겁니다. 강화도 조약과 수호 통상 조약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이걸 왜 맺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요. 불평등한 부분, 다른 나라가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사료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개항 후에 조선 정부는 여러 개화 정책, 즉 근대화 정책, 서양 국가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노력들은 1880년대 이 시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의 본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저번 내용을 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3년에 고종과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다 했습니다. 다만 고종은 너무 어려서 흥선대원군이 대신 섭정하고 있었다고 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871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바로 미국과 싸우는 신미년의 서양 세력들이 소란을 일으킨 어떤 사건? 신미양요가 발생했다고 했죠.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조선은 뭘 세웠다? 척합의를 세웠다는 거죠. 이 척합의를 세우면서 조선은 이제 어떤 정책을 본격화했다, 여러분들? 대외적으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본격화했다는 거죠. 즉, 다르게 말하면 서양 세력과 서구 세력과 무역을 하지 않는 것, 통상을 하지 않는 것, 항구를 열지 않는 정책을 본격화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정책이 변하게 됩니다. 1873년에 변하게 됩니다.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 이제는 변화하게 돼요. 폐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내 정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요. 바로 고종이 이제는 직접
직접 정치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지 않고 이제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고종이 직접 정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친정이라고 부르죠. 고종이 친정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정치 세력도 변화하게 됩니다. 어떤 세력들을 변하게 되는가? 흥선대원군 시기에는요, 주로 통상 개화를 반대하는 세력들로 채워져 있었다면요, 고종 시기에는 통상 개화를 긍정하는, 인정하는 세력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서는요, 열고 외국 세력과 통상하자라는 여론이 더욱 우세해졌다는 그 여론이 우세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세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1875년 운요호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1875년 운요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조선은 가장 처음으로 일본으로부터 항구를 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1번 학습지 6쪽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항구를 여는 개항하게 되는 국내 정치 상황 변화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 시기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유지하던 누구?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누가? 고종이 직접 정치하는 친정이 됐고요. 이 친정을 통해서 누가 정치 세력이 우세해졌다? 바로 통상개국론자들이 우세해졌다는 거죠. 따라서 1873년부터는요,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외교 정책이 아니라 항구를 열고 외교적인 어떤 무역을 하자라는 여론이 확산이 됩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운요호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이 운요호 사건을 바탕으로 이제는 조선은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난 아버지와 다르게 하겠어 하면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조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 조약을 뭐라는가?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죠. 자,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 자주국이라는 내용. 자, 자주국이면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부산 이외에 제5조에 기재하는 2개 항구를 개항한다라는 거예요. 이 2개 항구는 어디냐면요, 원산과 인천을 말합니다. 원산과 인천. 제가 수업 때 인천과 원산 순서로 개항한다라고 말했으나, 그런데 제가 그거 잘못 전달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고 잘못 전달했고, 다시 정확히 말하면요, 원산과 인천 순서로 개항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조선의 연해 도서는 섬들이요. 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무튼 섬들을 말합니다. 섬들을 말하는 거, 섬들. 도서는 위험하로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리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한다라고 규정하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인민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 인민과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누가? 일본 관원이 재판할 것이다 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 규정한 것을 우리는 무슨 조약을 한다? 이거를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합니다. 조일 수호 조규. 1876년에 맺었어요. 조일 수호 조규하고 강화도 조약은 같은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운요호 사건과 국내적으로는 정치상의 변화로 인해서 조선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항구를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열게 된 최초의 나라가 어디였는가? 일본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일본과 무슨 조약을 맺었다? 조일, 수호, 조규라는 걸 맺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아하니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래요. 그렇다면 why? 왜 이런 내용 넣었을까? 당시 조선은 4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청과 4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4대라는 것은요, 위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즉, 어떤 정책을 행할 때 청나라가 간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자주국이라는 내용을 넣음으로써 조선을 청과의 관계에서 분리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걸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일본이 어떤 요구할 때, 간섭할 때 청으로부터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의도하고 자주국을 넣었다는 거고요. 2번, 부산 이외에 왜 원산과 인천일까?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옆에 무슨 도시가 있죠, 여러분들? 서울이 있죠. 바로 인천을 통해서 수도로 빠르게 군대를 보내는데 장점,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고요.
원산 같은 경우에는요, 어딨냐면요, 원산은 우리 한반도가 있으면 우리 한반도에 뚝 들어간 데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원산입니다. 이 원산 위로 뭐가 있는가? 바로 평안도, 함경도 등 광물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광물이 많아요. 광산이 많아요. 이런 광산의 혜택들을 모두 다 일본으로 가져가기 용이하기 때문에 원산을 개양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즉 경제적 침탈 목적이 컸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해안을 측량한대요, 여러분들. 원래 이 국내의 땅들을, 바다를 함부로 측량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바로 군사적 이유 때문이란 거죠. 땅과 바다를 함부로 측량하게 되면요, 어디로 가면 우리 군대가 다치지 않고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안 측량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 땅에서 살인을 하는 잘못을 했는데도 그 잘못을 누가 재판한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이 한다는 거야. 이건 어떤 문제 생길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자기 국민의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겠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이거를 우리는 영사재판권이라고 부른다. 영사재판권. 즉 영사재판권을 허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느 나라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분들. 일본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 성격은 뭔가? 일본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무슨 조약? 불평등 조약이란 거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이란 겁니다. 자, 근대적 조약은 무슨 의미냐? 제가 왼쪽에 적어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느낌만 필만 느끼세요. 느낌만 가져가세요. 아무튼 간에 정리하면요, 이 조일수호 조규라는 것은 일본에 유리하도록 규정된 불평등 조약이면서도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이다라는 성격, 특징,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조약 외에도 추가적인 부속 조약들을 맺습니다. 먼저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걸 맺습니다. 조일수호 조규 부록. 이건 뭐냐면 주로 통상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부산항에서 일본인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는 심리로 정한다라고 규정했어요. 우리는 그걸 거류지 설정을 합니다. 거류지는 말 그대로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거주할 수 있는 건 어디다? 개항지로부터, 부산항이 뭐예요, 여러분들? 개항지죠. 개항 항구를 여는 거죠. 개항한 지역으로부터 심리 안에서만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주하고 여기서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어디요? 일본 돈이죠. 일본 돈을 어디서? 조선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게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과 해외 돈의 가치가 똑같나요? 다르죠, 여러분들. 가치가 다른 돈을 우리 국내 유통시키면 경제가 마비되고 경제에 위협이 될 겁니다. 아무튼 내용을 담는 내용으로 해서 조일수호 조규 부록을 맺었어. 이 또한 1876년입니다. 강화도 조약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맺냐면요,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걸 맺겠네. 조일 무역 규칙. 말 그대로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규칙을 맺은 거예요. 첫 번째,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쌀과 곡식 같은 거는 수출 수입하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일본국 정부에 속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거를 무항세라고도 말합니다. 무항세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게 문제는 뭐예요? 쌀이나 콩을 우리가 수출할 때 관세를 붙이지 않으면, 세금을 붙이지 않으면 그 가격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저렴하죠. 일본인은 저렴하게 쌀을 사들여가지고 일본 내에서 비싸게 팝니다. 자, 그럼 누구 좋으란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 쌀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쌀이 무제한 유출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쌀이나 콩 등이 유출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유출이 많아지면 우리 국내의 쌀의 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죠. 쌀량,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게 되죠.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는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일수호 조규와 그 외에 따른 부속 조약인 조일수호 조규 부록, 조일무역 규칙 등을 통해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과 근대적 조약 체결로 개항이 이루어지자 서구 열강과도 비슷한 조약을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과 외교가 회복됨에 따라서 외교 사절단이 뭘 파견하게 되냐면 수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조선은요, 철종 이래로 외교가 잠시 단절됐어요. 외교가 단절됐어요. 이렇게 말할게요. 임진왜란 때 단절되었다가 그 다음에 광해군 때 기해약도를 맺으면서 외교를 회복했어요. 누구와? 일본하고. 이때 파견한 사절단을 뭐라 하면 통신사라고 해요. 그러다가 시간 엄청나게 흘러서 철동시기 들어서 잠시 단절이 되다가 시간이 흘러서 고종 시기에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됨에 따라서 또 사절단을 보내요. 이 사절단 이름이 뭐냐? 그게 수신사입니다. 통신사 아니고 수신사입니다, 여러분들. 명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기가 완전히 달라요. 시기 완전히 다릅니다. 통신사, 수신사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고종은요, 일본과의 조약을 맺으면서 개항을 공격합니다. 개항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변화에 두려운 사람, 변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누군가? 여기 성리학을 공부할 것처럼 생긴 유생입니다. 유생은 뭐냐?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개항을 반대하게 됩니다. 한글을 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그 근거는 뭐냐? why, 왜? 그 근거는 뭐냐? 외양일체론이다라는 거. 외양일체론은 뭐냐면 외국 놈들, 일본 놈들은 서양 놈들과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서양 놈들이 우리 계속 한글을 열어 두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자기들 이점을 꼭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와 왜 일본 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본 놈들도 서양과 똑같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고 혜택이라는 혜택을 다 뽑아먹을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은 일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개항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누가? 유생들이 말했습니다. 특히 보수적 유생들이. 자, 이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그럼에도 개항을 외친다. 개항, 한글을 열자. 우리는 개월해야 된다. 서양 세력과 만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책이 들어왔어요. 그 책을 뭐라 하는가? 조선책략이다. 바로 조선책략. 그거를 조선책략이라 부르고요. 조선책략 부르고 황준현이라는 중국인이 쓴 거예요. 중국인이 쓴 거예요. 청나라 사람이 쓴 거예요. 뭐 중국 이름은 황준센이라고 합니다. 황준센 같은 사람이에요. 황준센, 황준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누가? 2차 수신사가 일본에서 우리 조선으로 돌아올 때 귀국할 때 2차 수신사가 귀국할 때 황준현의 조선책략을 우리 국내에 들고 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왜 들고 왔는가? 바로 훅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뭔가 이익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지 아래 있습니다.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이 무엇인가? 오직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즉 조선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중국, 일본,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대 관계로서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미국과 맺어야 된다. 뭘 맺었는가? 강화도 조약을 이미 맺었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미국과 연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 책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미국과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 조약이 명칭이 뭐냐? 바로 그 조약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 조선과 미국이 서로 잘 지내고 그 다음에 통상,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한 게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조선과 미국이 서로 잘 지내고 통상을 어떻게 할지 규정한 조약입니다. 그러면 수호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 첫 번째, 조선과 미국 양국은 영원히 화평하고 우호를 다진다. 만약 조약 상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한번 통치를 거쳐 반드시
잠시만요. 반드시 서로 이거 또 난리 났네요. 반드시 도와준다라는 거죠. 반드시 서로 도와준다. 서로 도와준다라는 거. 우리 이거 뭐라 부르냐면 거중조정입니다. 거중조정. 거중은 뭐냐? 이쪽 저쪽 사이에서 조정, 컨트롤 해준다는 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갈등을 조정해주겠다는 게 거중조정입니다. 자, 두 번째. 조선에 오는 미국 상인과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통상에 관련된 규정이죠. 세 번째, 조선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의 항해, 통상, 기타 어떤 것을 막론하고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국의 관미상에 있어도 무조건 균점된다. 이걸 뭐라는 거 우리는 최혜국 대우라는 거예요. 최혜국 대우라고 부릅니다. 최혜국 대우는 뭐냐면요. 일단 조약 당사국은 미국과 조선이죠. 미국과 조선의 조약 내용을 이렇게 있다 쳐요. 그리고 조선이 또 영국과 맺었다 쳐요. 1번, 2번, 3번 이런 거 맺었다 쳐요. 근데 미국과 조선이 맺은 조미 수호통상조약에 따르면 영국의 규정된 혜택 하나가 있어요. 아주 좋은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관세를 0.1%만 부과한다 이런 혜택이 있다 쳐요. 근데 조미 수호통상조약에는 이 혜택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이런 특혜는 어떻게 한다? 균점, 나누자랑. 그러면 우리도 달라라는 거야. 우리도 다른 나라와 똑같이 우리나라도 똑같이 최대 혜택을 달라라는 거야. 그게 최혜국 대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혜국 대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호 어떻게 잘 지내냐? 서로 주고, 그 다음에 균점하자라는 수호와 통상 어떻게 하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불평등한 부분 어디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최혜국 대우가 불평등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조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이 관세 부과를 이거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조선은 조일 무역 규칙에 따르면 관세 부과를 넣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조선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일본을 우리 조선이 큰 형님으로서 일본을 위해 그래 한 번쯤 해주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세계 정세를 이해한 거예요. 조선도. 우리가 일본과 조약을 잘못 맺었구나 하면서 이 관세 부과 규정 넣기 위해서 엄청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 외교적 결실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1880년대 후반에 다시 조일 무역 규칙을 개정합니다. 이 개정한 거에는 이 관세 부과 규정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선이 1870년대에는 세계 정세는 이해가 부족했다가 80년대에 와서는 세계 정세를 이해하고 관세 부과를 넣었다라는 점에서 나름 외교적 성과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조선은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통상조약 등을 맺었다라는 거고 두 조약은 모두 다 불평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강화도 조약 전반적으로 다 불평등성이 담겨 있고 특히나 영사재판권 부분이 불평등했다라면 조미수호 통상조약 는 최혜국 대우, 최대 혜택을 균점하는, 나누는 이 조항에서 불평등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개항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 물건들을 받아들여 수용을 하게 됩니다. 수용하면서 우리도 서양 국가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린 그걸 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뭔가? 잠시만요. 네. 일단 조선이 서양,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서양의 강력한 대포를 통해서 서양 기술의 우수성을 느꼈다. 서양 기술의 우수성. 자, 왜 추진하게 됐는가? 첫 번째, 서양 기술의 우수성. 서양 기술의 우수성을 느꼈다는 우수성.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우수한 거에서 생존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워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어요. 이 발전상을 봤어요. 발전상을 누가 봤는가? 여기 보이는 수신사입니다. 수신사가 일본에 가서 발전상을 보니까 우리가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발전하지 못했구나. 우리나라가 진짜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신사가 돌아오면서 고종한테 말합니다. 전하,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종도 이제는 그래, 우리도 서양 문물을 보고 배우자라고 하며 어떤 정책을 펼친다?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가?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할 핵심 기구 하나를 만듭니다. 우린 그거를 통리, 기무, 아문이라고 합니다. 통리, 기무, 아문을 만들어서 이 기구를 중심으로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크게 두 측면입니다. 하나는 시찰단을 파견하고 하나는 군대 제도를 개편하는 겁니다. 시찰단이 크게 세 개입니다. 조사 시찰단과 그다음에 영선사와 그다음에 보빙사가 있습니다. 영선사, 보빙사. 크게 세 개가 있고요. 이 세 개는 어디로 가는가? 조사 시찰단은 일본으로 가고요. 일본으로. 영선사 같은 청으로 가고요. 보빙사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가는 시찰단이었어요. 이 세 개 시찰단은 세 국가를 가면서 각 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배워옵니다. 그 중에서 영선사는요, 돌아오고 나서 뭘 만든 게 되냐면 기기창을 설치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기기창을 만듭니다. 기기창은 뭐냐? 군대, 무기 만드는, 군대 무기 제작하는 거죠. 군대 무기. 그리고 군대 제도를 개편함에 있어서 기존 군대인 5군령을 무의령과 장어령을 하는 2령 두 개로 축소합니다. 축소하게 돼요. 축소하게 되고 대신에 축소한 만큼 아낀 돈을 어디다 쓰는가? 신식 군대, 새로운 군대를 만든다. 근대 군대와 같은 거 만드는 거야. 그를 우리는 별기군이라고 합니다. 별기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별기군들 당연히 창설을 했지만요. 했지만 결국에는 이 개화 정책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세금을 많이 쓰게 되니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니 우리 동양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 뭐? 를 파괴시킨다는 거. 그래서 어떤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가? 개화를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하는, 개화 반대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군대제도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무의령과 장어령을 하는 옛날 군대, 구식군인들이 차별을 받게 되니 이거에 불만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는가? 이모군란이라고 부르죠. 이모군란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여기까지인데 이거를 한 판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크게 개항이라는 것과 개화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이 개항은 크게 두 조약이 있었다고 했어요. 두 조약. 하나는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요. 하나는 강화도 조약, 하나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강화도 조약을 왜 맺게 되었는가? 국내적으로는요, 국내 정치가 변화했었다는 거. 국내 정치가 변화. 그 변화라는 것은 누가 직접, 고종이 직접 신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치 세력도 개국 통상론자들로 채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사건이 이제는 외부적으로 운요호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기로 해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조일, 수호, 조교를 맺게 되고, 그다음에 조일, 수호, 조교, 부록을 맺게 되고, 또 하나는 조일, 무역, 규칙을 맺었다는 거. 조일, 무역, 규칙을 맺었다라는 거죠. 조일, 수호, 조교 같은 특히나 그게 일본과는 재판한다. 그게 영사재판권이었고요. 조일, 수호, 조교, 부록 같은 경우는 뭐다? 이런 조일, 수호, 조교, 부록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돈으로 우리나라 살 수 있다는 들어가 있었고요. 조일 무역 규칙 같은 뭐가 들어가 있었다? 무항세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게 뭐다?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외교관계 회복되면서 뭘 파견했다? 수신사를 파견했었다는 거죠. 수신사를 파견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왜 맺게 되었는가? 왜 맺게 되었는가? 어떤 책이 들어와서 조선 책 보게 되면서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어떻게 했는가? 청나라에 알선을 해서 청나라가 중개해줘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간 게 뭐였는가? 거중조정가, 그다음에 최국대우, 그리고 관세 부과죠.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 또한 최국대우라는 걸 통해서 이것도 불평등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라는 측면에서는 나름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강화도 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 외에도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하고도 조약을 맺으면서
각국과 항구를 열고 통상을 하게 됩니다. 자, 통상하면서 우리도 서양 문물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개화정책을 하게 됐는데 개화정책을 왜 개화정책을 왜 하게 되었는가? 왜 하게 되었는가? 바로 서구 수수성을 느끼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신사가 직접 보고 느낀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우, 이 개화 정책을 어떻게 실시했는가? 하우 어떻게? 핵심이 되는 통리, 기무, 아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시찰단을 파견하고요. 배우는 거. 하나는 개편한다. 군대 개편. 시찰단은 어디로 갔다? 일본과 청나라와 미국으로 갔다라는 거고 일본으로 갔던 사람은 우리는 신사 유람단 또는 조사 시찰단을 했고 청나라로 간 것은 우리는 영선사라 했고요. 미국으로 간 것은 보빙사라고 했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에는 구식 군대를 5군령을 2영으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이구야, 지금 벌레가 앉아 있어서 이게 계속 움직이네요. 별기군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항구를 열고 항구를 연 걸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배우는 개화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